2024년 4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미애 전 장관은 정치에서 사라졌었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컴백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산하고 출산 휴가 간 추미애. 그러한 추미애 의원이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는 대한민국 서열 2위 국회의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추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추미애 대 윤석열 제2탄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상인데 지금 국힘당은 정말 웃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 그랬죠? 송영길을 풀어주라 그랬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뭐라 그랬죠? 아주 격렬하게 비난했죠. 그러한 홍준표의 의지에서 국힘당 의원들 중 일부가 대통령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이상한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치냐? 박영선 씨를 국무총리로 삼아서 난국을 타게 해보자. 참 말장난을 합니다. 협치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의원대학제 국가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요, 김정은이가 강해지면 김정은하고 협치를 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17일입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을 검토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몇 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정확하게 어디가 소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용산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이를 부인했죠. 저도 그 메시지는 받았습니다. 박영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부 장관 했던 사람, 양정철, 민주당 싱크탱크를 이끌었던 사람을 행정부와 대통령실의 2인자로 쓰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협치죠. 협치.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야당과 같이 정치를 이끌자. 어차피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그건 민주당 몫이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바꾸지 못하니까 국무총리를 민주당의 박영선으로 하자.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다음에 2인자인 비서실장을 박영선으로 하자. 이거는 대통령, 왜 그렇게 될 때는 국힘당 대표도 민주당 의원을 안 치지?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협치인가요?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선자 중심으로 나를 살기 위해서 민주당한테 다리를 다 내주고 나를 살려줘 하는 굴복이죠. 다행히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런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많은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큰 충격을 줬다라 그랬고요. 오늘 저도 놀랬지만은 정식 때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부 다 국힘당 맛이 갔구만. 이게 만약에 용산에서 이런 검토를 했다면 용산도 끝났어. 대개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번 선거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흘러가는 흐름을 봤기 때문에 국힘당이 어렵다는 건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크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총선 당일날 정도만 기분이 언짢고 그럭저럭 지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중에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이게 마음의 병이 되는 모양이에요. 단톡방에서는 이거 갖고 다투는 데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버스를 타고 가면은 타신 분들이 전부 다 1번 찍은 것 같이 보인다고, 아주 미치겠다고, 나만 바보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거의 미쳐버리죠. 이런 아이디어가 얼마나 협치 아이디어가 바본지는 김종인, 옛날에 여야당에 모두 비대위원장을 했고 이번에는
이준석 씨가 만든 개혁신당의 상임고문을 했던 김종인 씨조차도 윤 대통령이 그 사람을 써서 박영선, 양경철을 써서 외형상으로는 야권 인사를 썼기 때문에 협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그래서 사태는 수습되지 않는다. 엄청난 착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준석조차도 끔찍한 혼종이다. 반면에 국힘당의 우당으로서 이번에 비례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민의 미래 후보로 나와 당선된 조배숙 당선인은 야당과 협치를 염두에 둔 검토가 아닌가, 상당히 좋은 카드다. 조배숙 씨는 그랬습니다. 협치?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홍준표가 틀렸고 이방원이 옳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홍준표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홍준표는 송영길까지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너 나가, 꺼져 라 그랬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여당 대표를 할 때 그때도 소수당이었죠. 제가 기억납니다. 국가정보법 개정안, 그때 뭐 테러 법안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되는 안건이었는데, 야, 그거를 토론하기 위한 여당의 국회 세미나에서도 홍 대표는 그걸 받지 않더만요. 그걸 포기할 테니 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 과거 당신이 슬롯머신 사건 수사할 때는 결연한 결기 높은 검사 모습이었는데 정치를 오래 하면서는요, 항상 빠져나갈 퇴로를 열어놓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그가 송영길을 풀어주고 한동훈 나가라고 바람잡으니까 그 기회가 열렸다고 국힘당 당선인 중에 웰빈족들이 이렇게 떠듭니다. 이에 앞서서는 뭐였죠? 권영세 뭐 이런 사람을 총리로 쓰고 뭐 원희룡을 비서실장으로 쓰자라는 주장이 나왔죠.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힘당이 승리했을 때 가능한 인선입니다. 지금 국힘당 당선자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완패를 했는데 승리한 것처럼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인선하라고 하는가 하면 완전히 굴복하라고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이번 총선에서 나는 당선됐으니 대통령 당신은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됐다. 당신은 하야를 당하던 탄핵을 당하던 알아서 돌아가시고 나는 야당에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발상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당선인의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도 사람인 이상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감정이 얽힌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참 이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이요, 의석은 지역구만 보게 되면은 다 아시겠지만 161대 90석으로 71석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만 보게 되면 50.56% 대 45.08%로 지역구에서 득표율 차이는 5.48%포인트입니다. 6%포인트도 안 돼요. 근데 의석은 어마어마하게 71석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완패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국힘당 당선인 중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빌부터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협치라는 말을 내걸고 그걸 위장해서 야당 총리, 야당 비서실장,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고 좋아라. 이게 협치하는 게 좋지. 에라이 김정은하고 협치를 해라. 거꾸로 얘기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이방원처럼 쳐내야 할 세력을 쳐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씨가 크게 실수를 한 게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낼 때 그를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던 한동훈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총선에서 이 불리한 구도가 되자 다급하게 2조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조국 이재명을 구속했으면 될걸. 그때 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늦게 선거에서 2조 심판을 내걸어서 참패했습니다. 그건 참 한동훈의 한계죠. 두 번째로 그는 운동권 청산을 이번 총선의 목표로 내걸면서 운동권 청산을 하지 못하고 운동권들이 오히려 운동권 청산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청산할 거냐. 그는 같은 운동권 출신의 하문경 씨는 여러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긴 사람을 내세워서
건국대 출신 운동권 정청래를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게 했습니다. 이건 참 한동훈 씨가 이재명을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 것과 더불어 한동훈 씨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능력 한계였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홍준표처럼 한동훈을 몰아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홍준표가 열어준 길을 틈타서 자기 살겠다고 대통령을 하야되든 알아서 가시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야당과 협치를 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자,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새로운 국회의장 임기 2년을 뽑는데 보통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죠. 임기 2년, 전반기 국회의장, 후반기 하는데 보통은 선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가장 선수가 높은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입니다. 나이는 추미애 전 장관이 66, 조정식은 61입니다. 나이가 더 추미애가 많고 관록이 높죠. 조정식은 6선이나 되지만 지역구에 주로 집중해온 정치인이라서 아직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지 못했죠. 근데 추미애는 뭐 추윤 갈등에서부터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추미애 전 장관이 전반부, 그러니까 22대 국회를 개원하면 2년간의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년은 조정식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윤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3년 남았죠. 그러니까 그 3년 기간 동안 추미애 국회의장하고 같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영선 씨를 국무총리로 하고 양정철을 비서실장으로 한다는 건 윤석열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지. 사법부도 좌편향인데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국힘당 얼빠진 사람들이야. 이제 추미애는 지난 2년간 출산휴가 갔다가 조용히 있다가 이제 국회 컴백을 하게 됐고 국회의장이 되면 엄청나게 윤 대통령하고 충돌을 할 겁니다. 그런 게 보이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식 씨는 사실 저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대 82학번,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이 친구는 운동권은 운동권인데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연대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군대를 갔다 왔죠. 병장으로 전역한 후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가 운동권에 관심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께서 어떻게든 대학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크게 활동하지 않고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오히려 운동권들이 돼가지고 위장 취업으로 프레스공으로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정치로 들어왔죠. 민주당 계열로 들어와서 재정구 의원 비서관인가 보좌관을 했고 그 다음에 이부영 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근데 재정구하고 이부영 씨는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말년에는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식 씨도 한때는 한나라당에 적을 뒀었죠. 그리고 16대 대선 이회창하고 노무현이 붙었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회창 특별 보좌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나라당 탈당해서 민주당에 간 이후로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쭉 2004년부터 경기 시흥을에 출마해서 내리 6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뉴스를 많이 타는 사람은요, 한 50명밖에 안 됩니다. 저도 가끔 국회에 가서 세미나 해보면, 어이구,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나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다 뉴스를 타는 거 아닙니다. 조정식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운동권 출신이기도 였지만, 크게 나대진 않았다는 거죠. 6선이 됐지만, 그가 뭐 민주당에서 큰 당직을 맡은 것도 없어요. 당직이 이제 현수가 쌓이니까 사무총장 등 뭐 정책위원장 등을 하게 됐지만 뭐 대표를 하거나 뭐 이렇게 굵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청래만큼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워낙 선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후반기 국회의장이 될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운동권 출신 국회의장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추미애는 운동권은 아니었지만은 뭐 운동권 이상으로 설쳐되는 사람인데 이제 국회는 잡범도 모자라서 종북에 가까운 운동권들이 장악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힘당은 한동훈 시스템으로 실패를 했으니까
거긴 추수년 동안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 최측근들을 민주당으로 삼으라고 하니 이게 참 홍준표를 의지해서 참 국힘당에서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깨야죠. 어떻게 깨냐고요? 그냥 제가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경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국회 간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상 이 대통령은 당이 없었어요. 무소속이었어요. 근데 워낙 명망도가 높아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전쟁을 치르기 직전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가 다시 만들어지죠. 그 2대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임기 4년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때 이 2대 국회에서는 민주국민당인가 국민민주당인가가 다수인데 아주 이승만하고 결을 세웠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간선으로 또 대통령을 뽑으면 이승만이 안 된다. 거의 확실하니까 이 대통령이 51년 말에 자유당을 만들죠. 자기가 당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간선으로는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 뽑자는 개헌안을 냈는데 이거를 아까 민주국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뭐 거의 만방으로 부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개헌안을 냅니다. 그런 가운데 52년 5월이 되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옵니다. 의원내각제 개헌안은 내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때 4월하고 5월에 최초로 지방선거를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진 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쯤 민주당 그 개헌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을 계엄령을 선포해서 체포해버리죠. 그때 대한민국 수도는 부산을 삼고 있었습니다. 임시수도죠. 그 세칭 부산 정치파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중에 국회의원들을 계엄군 헌병대를 통해서 붙잡은 다음에 그중에 10명이 국제공산당 훈련에 국제공산당과 연루돼 있다라고 해서 구속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죠. 그렇게 해놓고 개헌을 하는데 직선제 개헌이 부결됐으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을 낸 게 있으니까 둘을 합쳐서 이쪽 저쪽 발췌해서 새로운 개헌안을 만듭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발췌 개헌인데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키죠. 그리고 근데 그게 국민 직선제로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 직선제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이승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독재를 하는 사람. 네, 군부를 동원해서 전쟁 중에 통수권자니까 군은 자기가 완전히 통수하죠. 그때 이제 군에서도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인데 그는 계엄에 반대했어요. 대통령이 선포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해서 계엄사령관이 됐지만 이 대통령 지시를 안 따르려고 하니까 원영독 헌병사령관은 이제 경남 지역의 계엄 지역사령관이 되는데 그를 시켜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가지고 국제공산당 연루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산 정치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발췌개헌을 통해서 발췌개헌을 한 다음에 통과시키고 그 개헌한 헌법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독재자죠. 그리고 그가 한 가장 위대한 정치가 뭐였느냐. 바로 반공포로 속방입니다. 그때 미국은 2년 전부터 휴전을 하겠다고 51년부터 휴전을 하겠다고 계속 했는데 거의 그게 다 돼가고 있었죠. 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얻는 게 없고 또 미국이 빠져나가면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휴전은 금방 깨지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북친 통일을 주장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주장했는데 그게 인기를 굉장히 끕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반대한다고 계속 운동했는데 그게 안 통하죠. 미국이 다 전쟁하고 우리는 그냥 시다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정전을 하려면 서로 포로 교환이 반드시 전제되는데 포로 교환이 안 되도록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려요. 헌병대 원영도 사령관 시켜갖고 몰래 다 풀어줘 버립니다. 난리가 나죠. 국제정치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을 대통령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에버레디 작전을 준비했다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국회에서는 안 좋아하지만 국민 인기가 좋으니까 포기하죠. 그리고 달랩니다. 정전을 해야 되는데 너 조건이 뭐니?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는 니들 빠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지 모르니까 방위조약 맺어줘. 그리고 60만 한국군 현대화 해줘. 결국 미국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3년 정전이 되고 그 다음에 한미 방위조약이 맺어지고 60만 대군 현대화가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틀을 만듭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52년도에 처했던 상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패배로 처한 것보다 더 절박했어요. 그땐 전쟁 중이었고. 그런데 엄청난 권력 투쟁에서 이승만은 승리한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독재자라는 오해를 받든 말든 미국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것과 더불어 한미 방위 조약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놓은 정치인 두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살 생각이었으면 이승만은 국내 정치 투쟁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독재자가 돼갖고 뭐하러 처절한 꼴을 당합니까? 차라리 존경받고 나가라 그럴 때 네 하고 민주적으로 나가는 하야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존경을 받지. 근데 그게 길이 아니니까 결사적으로 싸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독재자인데 미국을 꺾고 방위조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길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진 거는 민생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하도 안 좋으니까 윤석열로 한 게 뭐가 있어 하고 반대로 가면서 서민들이 그러면서 아까 과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왕창 부풀려서 윤석열을 무력화시켜서 국힘당의 당권을 잡겠다고 나오는 게 홍준표야. 일단 한동훈을 바보로 만드는 거고. 근데 그때 야당이 덤비면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홍준표가 열어준 길을 통해서 야당한테 비위 맞춰서 살아보겠다는 협치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협치란 말로 하겠다는 게 국힘당의 일부 당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사꾸라라고 합니다. 참 북한이 들어오면 북한의 알랑방구 끼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일본이 지배하면, 중국이 지배하면 거기에 기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통령이 끌려간다. 그럼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만이라도 그가 지난 2년 동안 적폐청사를 물론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했더라면 이런 꼴까지는 안 당했겠죠. 그리고 경제를 살려냈더라면 경제 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라고 있으면 답이 없죠. 이승만 대통령처럼 헤쳐내고 그렇죠. 엉터리 국회의원들도 다음 선거에서는 없애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